3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퇴직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등산 모임, 동창 모임, 취미 모임, 그런 것들. 남편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이름은 그냥 구씨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이명수였습니다. 65, 중견 건설회사에서 32년을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퇴직하면 집에만 있을 텐데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 한 달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낮잠을 잤습니다. 2달째부터 동네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고 나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째가 됐습니다. 모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랑 공부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공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것들이 궁금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임이 일주일에 2번이 됐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이었습니다. 가끔 일요일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어디야? 수원시내. 뭐 하는 데야? 공부하는 곳이야. 어떤 공부? 말해도 당신이 잘 모를 거야. 그 말이 처음으로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말해도 잘 모를 거라는 말. 30년을 같이 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면 되지 모르면 어때서? 그 말이 아니라 말해도 잘 모를 거야였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나간 뒤에 핸드폰을 두고 갔습니다. 들여다볼까 생각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보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빛의 모임 형제자매님들, 형제자매님들.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서 형제자매님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알림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이번 주 예배는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예배. 구원의 말씀, 종교였습니다. 남편이 종교 모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기면서. 남편이 원래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교회나 절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예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거기 교회야. 남편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알림 떴어. 빛의 모임.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종교도 가지면 안 돼. 가져도 되는데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어떤 데야? 좋은 곳이야. 사람들이 다들 진심이야. 거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 어떤 교단이야? 어느 교회야?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처음 듣는 이름이던데.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명수 씨, 거기 헌금 내. 남편이 멈췄습니다. 그건 개인 신앙의 문제야. 개인 신앙의 문제. 그 말이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말 같았습니다. 헌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라고. 얼마나 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통장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생활비를 나눴습니다. 헌금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명수 씨,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 남편이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의 모임, 형제 자매님들, 구원의 말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색해봐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빛의 모임 수원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습니다. 카페 게시물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거기서 주의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피해 사례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나쁜 일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례, 주의, 그 단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더 검색해봤습니다. 빛의 모임 피해, 빛의 모임 사기,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찾았습니다. 게시물들이 나왔습니다. 카페 글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쓴 것 같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모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돈을 요구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가족이 사탄이라고 가르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사탄.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해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곳에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하면 남편이 방어할 것 같았습니다.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통장이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훑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2달 전 이체 출금 300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이 있었습니다. 빛이 사랑재단, 빛이 사랑재단, 빛의 모임과 연결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봤습니다. 더 있는지 또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체 출금 500만 원, 빛이 사랑재단 2번이었습니다. 2달 사이에 300만 원, 5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더 봤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석 달 전 200만 원, 4달 전 150만 원. 시작이 언제인지 찾았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처음 출금이 5달 전이었습니다. 100만 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점점 늘었습니다. 5달 동안 합계를 냈습니다. 1250만 원. 5개월 만에 1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모임이 석 달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5달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 2달 동안 이미 헌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500만 원이 됐습니다. 5배가 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엔 얼마가 나갈지 몰랐습니다. 다른 통장들도 확인했습니다. 저축 통장이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3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였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봤습니다. 이체 출금 1,000만 원. 빛이 사랑재단 한 달 전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이 나간 것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두 통장에서 합쳐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축 통장을 더 봤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2달 전 500만 원. 빛이 사랑재단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것 외에 저축 통장에서도 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합계를 다시 냈습니다. 생활비 통장 1,250만 원, 저축 통장 1,500만 원, 합쳐서 2,750만 원. 5개월 만에 2,7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2,75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축 통장에 있던 돈이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그 돈으로 노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쓰기 전에 생활비가 필요할 때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집도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돈이 5개월 만에 2,7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명수 씨, 통장 확인했어.
생활비 통장이랑 저축 통장 둘 다 비치사랑 재단으로 나간 거 다 봤어.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언제 와? 저녁에 얘기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하나씩, 그리고 검색을 더했습니다. 비치사랑재단 검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피해 사례가 더 나왔습니다. 헌금을 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다는 글, 더 많이 낼수록 더 큰 복이 온다고 했다는 글, 가족이 반대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는 글, 탈퇴하려 하면 더 큰 불행이 온다고 협박했다는 글, 협박.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피해 신고를 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처리가 어려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처리가 어려웠다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두고 통장 내역 출력본을 옆에 두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앉았습니다. 명수 씨, 이게 얼마야? 통장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2,750만 원이야. 5개월 동안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헌금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준비된 말처럼 나왔습니다. 명수 씨,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더 큰 복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더 큰 복.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습니다. 검색해서 봤습니다. 더 많이 낼수록 더 큰 복이 온다는 논리.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좋은 곳이야. 인터넷에 피해 사례가 있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도 검색해서 봤습니다. 외부 비판을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논리였습니다. 남편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명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신 말이 당신 말이야. 아니면 거기서 배운 말이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내 말이야. 확실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지금은 안 됐습니다. 남편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득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다투면 남편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게.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2,750만 원이었습니다. 5개월이었습니다. 금액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엔 얼마가 나갈지 몰랐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는지 몰랐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면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눈치채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 사이비 종교 피해 상담센터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조금 안정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7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통장 내역을 확인한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에 전화했습니다. 한국 사이비 종교 피해 상담센터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사정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빛의 모임이라는 곳에 다닌다는 것. 5개월 동안 2,750만 원이 헌금으로 나갔다는 것. 남편이 가족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상담사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빛의 모임 저희도 상담 사례가 있어요. 주의 단체 목록에 있어요. 주의 단체. 이미 피해 사례가 접수된 곳이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헌금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구조예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키워요. 가족 반대를 믿음 부족으로 규정해서 고립시키고요. 2단계가 길어지면 재산 전부를 헌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 전부를 헌납, 막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해요. 세뇌가 깊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통장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남편이 이체를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둘째, 그 단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셋째, 전문 상담가를 통해 남편을 설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세 가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단체를 찾아가도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되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라면 외부에서 관찰하는 건 괜찮아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먼저 통장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체 한도를 낮추고 싶다고. 하루 이체 한도를 50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공동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처리해줬습니다. 저축통장도 같이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마음대로 큰 돈을 이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창구에 가서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단체에서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그 단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 알림에서 봤습니다. 수원 시내 빛의 모임. 주소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나갈 때 가끔 버스를 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인지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70번 버스였습니다. 수원 시내 방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남편 차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수원 인계동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인계동이었습니다. 인계동 빛의 모임을 검색했습니다.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랑재단 주소가 나왔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이었습니다. 주소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인계동으로 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외벽에 아무 간판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물 입구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앉아서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5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나오면서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1시간쯤 있었습니다. 수상한 낌새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작은 종교 모임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니까 의심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나오면서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건물 외관을 주소가 보이는 각도로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앉아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빛이 사랑재단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예전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다른 단체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조사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단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빛의 모임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회원이 47명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글, 헌금 금액이 점점 늘었다는 글, 가족을 사탄이라고 했다는 글, 탈퇴하려 하자 협박했다는 글,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빠져나오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8개월. 그 긴 시간이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남편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5개월 됐습니다. 2,7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올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도 같았어요. 직접 연락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쪽지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줬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통장 한도를 낮췄다는 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체하려다가 안 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날은 항상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이제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뭘 주입받고 오는 건지. 밥 먹을게. 차렸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지. 8개월이 걸렸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32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건물 앞에 서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세뇌는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아챌 때는 이미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쪽지를 보낸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남편이 빛의 모임 다녔어요. 2년 전이에요. 지금은요? 나왔어요. 완전히. 지금은 괜찮아요. 나왔다고 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문 상담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탈퇴 전문 상담사가 있다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변한 것들을 기록해두세요. 말이나 행동이 전과 달라진 것들이요. 나중에 그게 세뇌의 증거가 돼요. 기록, 노트에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단체랑 대면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시작 전과 후를 비교했습니다. 전에는 텔레비전을 좋아했습니다. 드라마를 즐겨봤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큰아이 직장은 어떤지, 작은아이는 잘 지내는지. 지금은 아이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했냐? 어디 갔다 왔냐? 지금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았습니다. 지금은 5분 이상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빛의 모임 자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이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게 5개월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 집회가 있어. 특별 집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뭔데? 교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야. 아주 은혜로운 자리야. 교주님.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라 교주님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반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가면 좋겠어. 당신도 느낄 거야. 거기 가면 달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 말로 넘겼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헌금을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아. 또 헌금이었습니다. 얼마? 교주님 오시는 특별 집회라서 특별 헌금이 있어. 500만 원. 500만 원. 지난달 헌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체하려면 안 될 거야. 남편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통장 한도 낮췄어. 하루 50만 원.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이 허락 없이 이체하는 걸 막으려고. 내 돈인데. 우리 돈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그 말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했습니다. 명수 씨, 은행에서 직접 인출하면 돼. 그런데 그 전에 나한테 말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거야. 반대가 아니야. 알고 싶은 거야. 우리 돈이 어디 가는지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그 단체가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 남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의심하는 게 불신이야. 불신은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심하는 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검색에서 봤던 그 논리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사탄이라고 가르친다는 것. 남편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명수 씨, 지금 나한테 사탄이라고 한 거야.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탄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또 다른 논리였습니다. 가족이 이해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라고 가르치는 것.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소리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없던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슬펐습니다. 기도 소리가 슬픈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슬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믿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서 그게 슬펐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 적을 게 있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특별 헌금 500만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주님이 직접 오는 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문 상담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카페분이 말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탈퇴 전문 상담사가 있다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내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설득하려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너무했어. 사탄이라는 말은 당신한테 한 게 아니야. 사과였습니다. 부분적인 사과였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을 너무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 그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2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한테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막아도 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어디인지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말씀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자주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카페에서 연락해준 분이 알려준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담사 이름은 김선호라고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20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어요. 5개월에 2,750만 원이면 중간 단계에 들어섰어요. 2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더 빠르게 진행돼요. 잘못 대응이 뭔가요? 직접 설득하려는 거요. 증거를 들이대거나 논리로 반박하면 오히려 믿음이 공격받는다고 느껴서 더 깊이 들어가요.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남편분이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재정 보호. 통장 한도는 이미 낮췄습니다. 한도는 낮췄는데 직접 은행 가서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공동명의 통장이면 어머님이 먼저 옮겨두실 수 있어요. 어머님 단독명의 통장으로요. 법적으로 공동재산이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예요. 단독명의 통장으로 옮기는 것.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단체에서 재정 차단을 사탄의 방해라고 가르칠 거예요. 남편분이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재정을 지켜야 해요. 돈이 계속 나가면 나중엔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예약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사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명의 저축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제 단독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전부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절반만 옮겼습니다. 전부 옮기면 남편이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은 그 자리에 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이 빠진 것 같은데. 은행 알림 문자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응, 내가 옮겼어. 왜? 4명의 통장으로 일부 옮겼어. 나중에 얘기해. 당신이 마음대로 옮기면 어떡해. 명수 씨도 마음대로 헌금했잖아.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집회 헌금 500만 원. 응,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고 거기 말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방해하는 거야. 명수 씨,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재정 상황이 있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말. 그 말도 검색해서 봤습니다.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논리. 그래서 더 내게 만드는 논리. 명수 씨, 지금 우리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알 필요 없어.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말도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 8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충돌하면 안 됐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1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입출금 통장에서 출금 500만 원. 어젯밤에 나가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겁니다. 생활비 통장은 한도가 낮아졌지만 입출금 통장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계좌였습니다. 남편이 그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구멍이 있었습니다. 막은 줄 알았는데 다른 구멍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총 3,250만 원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통장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김선호한테 연락했습니다. 어젯밤에 추가로 500만 원이 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상한 상황이에요. 이 단체가 재정 차단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이제 현금 인출로 넘어간 거예요. 2단계부터는 더 빠르게 진행돼요. 더 빠르게.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 주 상담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남은 계좌들 전부 확인하세요. 남편분이 접근할 수 있는 계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계좌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남편 단독명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급여 계좌였습니다. 제가 관리해서 빠뜨렸습니다. 거기 잔액이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최근 내역을 봤습니다. 출금이 있었습니다. 2달에 걸쳐서 3번,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그 계좌에서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4,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5개월 동안 4,1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 초록빛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초록빛이 먼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단독명의 계좌,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동 명의가 아니어서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담사 만남, 그리고 단체에 대한 추가 조사, 그리고 아이들한테 알려야 하는지.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작은아이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아직 부모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큰아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빛의 모임부터, 헌금부터, 지금까지 나간 돈까지. 큰아이가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그 말이 오늘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또 다른 구멍을 발견한 이 순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큰아이가 내려온 건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봤습니다. 안아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큰아이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35, 서울에서 회계사 일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큰아이를 봤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준혁이 왔어. 밥 먹었어. 네, 아빠.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준혁이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준혁이가 알아챘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온 게 좋은지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직장은 괜찮냐고,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빛의 모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아들 온 게 반가운 아버지였습니다. 세뇌가 선택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숨겼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얼마나 심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4,150만 원, 5개월. 준혁이가 노트를 봤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턱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야. 내가 확인한 것만. 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전문 상담사 만나기로 했어. 다음 주에.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말해볼게. 지금 바로는 안 돼.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설득하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간다고.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안 된다고. 준혁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 단체 실체부터 더 파악해야 해. 그걸 들고 전문가랑 같이 접근해야 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자료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빛이사랑재단 세금 신고 내역 알 수 있어. 비영리 재단이면 공시 자료가 있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빛이사랑재단을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연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공시돼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좀 이상해. 뭐가? 수입이 매년 늘고 있어. 그런데 지출에서 운영비가 너무 높아. 종교단체인데 구제나 봉사 관련 지출이 거의 없어. 종교단체는 구제와 봉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다 어디로 가? 여기 봐. 대표자 사례비, 임원 사례비,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아. 대표자 사례비, 교주에게 가는 돈이었습니다. 얼마야? 준혁이가 숫자를 짚었습니다. 연간 수입의 60% 이상이 대표자와 임원 사례비로 나갔습니다. 신도들이 낸 헌금의 절반 이상이 교주와 임원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사기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신도들한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교주 개인 수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돼. 공시 자료니까 공식 문서야. 이걸 가지고 신고할 수 있어. 신고. 그 방향이 보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카페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쪽지를 보내준 그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피해자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오겠냐고 했습니다. 준혁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수원 시내 카페였습니다. 피해자 5명이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둘러봤습니다. 50대 여성이 3명, 60대 여성이 1명, 40대 남성이 1명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같은 단체에 다녔습니다. 헌금 총액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끄집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족이 직접 설득하지 않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했다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 모여서 집단 신고를 하니까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집단 신고.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혼자 신고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신고하는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피해를 보셨어요? 모임에 있는 분들끼리 파악한 것만 12가족이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가족이 12가족. 그 12가족이 모두 신고에 나선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모임 사람들이 서로 봤습니다. 첫 번째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했는데 혼자라서 안 됐어요. 같이 하면 다르겠죠. 하나씩 동의했습니다. 5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7 가족한테도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있어. 공시 자료도 있어.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해. 준혁이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아, 내일 아빠 모임에 같이 가볼래? 좋은 곳이야.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짓을 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해 볼게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해야 해. 아빠가 나를 거기 데려가려는 거야. 가족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검색에서 봤습니다. 가족을 끌어들여서 함께 다니게 만드는 것도 이 단체의 전략이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다니면 탈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준혁이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상담사와의 만남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상담사 김선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급해졌다고. 이번 주 안에 만날 수 있냐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상담사 만나.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당연하지. 아들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공시 자료를 보고 실체를 알게 된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혼자 버티던 사람 옆에 누군가 서면 달라집니다. 같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이랑 같이 상담사 김선호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이 많았습니다. 벽에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 이 일을 해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공시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5개월간 헌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변화한 남편의 모습들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들었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단체 저도 알아요. 올해만 3건 상담이 들어왔어요. 3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상담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능해요. 5개월이면 아직 중간 단계예요. 더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해요. 그런데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을 물었습니다. 직접 설득은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2단계에서 효과적인 건 남편분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한 접근이에요. 가족 외에 남편분이 존경하거나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존경하는 사람. 대학 때 은사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그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멘토라고 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아직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은사님이 계세요. 연락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협조해 주시면 제가 같이 만남을 준비할게요. 남편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 단체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끌어들이는 게 이 단체 전략이에요.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연결고리가 돼요.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안 가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 준비를 병행하세요. 피해자 모임에서 집단 신고 의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숫자가 중요해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져요. 2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은사님을 통한 남편 설득, 그리고 집단 신고,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은사님 연락처 알아. 가끔 명절에 카드를 보냈어. 연락처가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한수 교수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연세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이명수 아들 이준혁입니다. 아, 준혁이. 어쩐 일이냐? 준혁이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다닌다는 것, 6개월 동안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는 것, 가족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교수님이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명수가 그렇게 됐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교수님이 먼저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바로 만나시면 안 되고요.
전문 상담사가 함께하는 자리여야 해요. 알겠어. 준비되면 연락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됐어. 교수님이 오실 거야. 이제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상담사 김선호한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이 협조하신다고. 언제 만남을 준비할 수 있냐고.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토요일에 특별 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 집회 날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좋을 수 있어요. 집회 가기 전에 만남을 잡으세요. 집회 가기 직전에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면 효과가 달라요. 집회 가기 전날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준혁이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교수님한테 연락했어. 교수님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하셔. 금요일 저녁에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남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사님 이야기가 나오자 밝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오랜만에 뵙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 가야지. 이렇게 쉽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맞았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자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방에 들어온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 신고 서류 준비해야 해. 피해자 모임분들이랑 날짜 맞춰봐. 공시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통장 내역도 헌금 나간 거 전부 노트에 정리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서울 올라가서 법무사 친구한테 물어볼게. 사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마워.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오래 했어. 괜찮아. 아니야.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 안 했는데. 그래도 저는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35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아팠던 날들이 기억났습니다. 무릎 다쳐서 울던 날, 시험 못 봐서 속상해하던 날, 그때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하루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다시 내려올게. 교수님 만남 있잖아. 조심해서 가. 엄마도 조심해. 그리고 아빠한테 지금 직접 말하지 마. 충돌하지 마. 알아. 준혁이가 나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도발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평소처럼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교수님이 오십니다. 상담사가 함께합니다. 준혁이가 옆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기대보다 바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인지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들이 이렇게 나서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서면 달라집니다. 금요일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집단 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준비가 됐냐고. 됐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로 갔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각자 서류를 챙겨왔습니다. 헌금 내역, 이체 기록, 피해 금액 정리. 저는 노트와 통장 내역 출력본을 가져갔습니다. 준혁이가 정리해준 공시 자료도 챙겼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종교단체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6명이 차례로 피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2년 동안 8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1년 동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였습니다. 5개월 동안 4,15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분도 각각 수천만 원씩이었습니다. 6명 합계가 3억이 넘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서 멈췄습니다. 이게 공식 공시 자료예요. 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에서 뽑은 거예요. 대표자 사례비가 수입의 60%. 네. 경찰관이 다른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혼자 신고했을 때는 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6명이 모이고 3억이 넘는 피해액에 공시 자료까지 있으니까 달랐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6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같은 것을 겪었으니까, 같은 아픔이 있었으니까 먼저 연락해줬던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이길 거예요. 그 말이 짧았지만 컸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고했어. 수사 시작된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내일 내려가요.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수원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절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빛의 모임 자체 발행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눈에 익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볼 일 있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했다는 걸 아직 남편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교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알면 충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일 교수님 만남 몇 시야? 저녁 6시. 어디서? 집 근처 식당에서. 알겠어. 남편이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사님을 만난다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 안방에 있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상담사 김선호가 먼저 올 겁니다. 준혁이가 올 겁니다. 교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올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씨앗을 심는 거라고.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틔우는 거라고. 씨앗을 심는 것.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씨앗만 심으면 됐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신고 다녀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다고 연락받았다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같이 싸워요. 그 댓글들이 힘이 됐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교수님이 오십니다. 씨앗을 심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신고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겨도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해뒀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방이 있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준혁이가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상담사 김선호가 먼저 식당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상담사를 보면 경계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교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상담사가 합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는데 정정하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준혁이가 맞이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그렇게 됐다니 내가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고마웠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교수님 오셨어. 우리 먼저 식당에 와 있어. 남편이 금방 온다고 했습니다. 10분 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을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아이처럼 밝아졌습니다. 30살 넘게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일어나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교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 몰랐어요. 준혁이가 연락해서 왔지. 앉아.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웃음을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올 때 밝은 표정이 있었지만
그건 다른 밝음이었습니다. 뭔가 주입된 것 같은 밝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반가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명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 퇴직하고 나서 심심하지 않아? 아니요. 요즘 모임이 있어서요. 모임? 무슨 모임? 남편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공부 모임이에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겠네. 어떤 공부? 믿음에 관한 거요. 교수님도 종교 있으시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성공회 다니지. 오래됐어. 근데 명수, 너는 원래 종교가 없었잖아. 갑자기 생긴 거야. 갑자기가 아니라 만나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심인 사람들이고. 어디야? 어떤 데야? 남편이 빛의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드렸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수님을 봤습니다. 좀 됐어요. 명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나?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있었습니다. 4천 조금 넘어요. 10,000원, 100만 원. 교수님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수야, 그게 5개월 만이야. 남편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준혁이한테 들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찾아봤어. 교수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만든 공시 자료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한테 미리 드린 거였습니다. 명수야, 이게 그 단체 세금 신고 자료야. 헌금으로 들어온 돈의 60%가 교주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호주머니로 가는 거야.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공식 자료야. 국세청에서 공시된 거야. 누구나 볼 수 있어. 남편이 한참 서류를 봤습니다. 이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또 배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명수야, 나 40년 넘게 종교 생활을 했어. 진짜 믿음이 뭔지 알아. 진짜 믿음은 숫자로 재지 않아. 헌금 많이 낸다고 복 많이 받는 게 아니야. 그런 논리를 가르치는 곳은 진짜 종교가 아니야. 남편이 교수님을 봤습니다. 교수님, 나를 40년 가까이 알잖아.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달랐습니다. 방어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사 김선호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명수 씨, 저는 사이비 종교 피해 상담사예요. 같은 상황을 겪은 분들을 20년 동안 도왔어요. 남편이 경계했습니다. 상담사가 앉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빛의 모임 관련해서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피해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사례들이었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남편이 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준혁이도, 저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단체 피해자들이에요. 많게는 1억이 넘게 잃은 분도 있어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창밖이었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남편이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가 6개월 동안 혼자 이거 알아왔어. 혼자 버텼어. 아빠 잃는 것 같아서. 근데 한 번도 아빠한테 화내지 않았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한 거야.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응, 언제? 어제. 남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음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쌓아온 것들이, 그 단체가 가르쳐준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수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생각해봐.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진짜 하나님은 너한테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 남편이 교수님을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모임 다닌 이후로 남편이 감정을 드러낸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나오면서 남편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씨앗이 심어졌어요. 이제 기다리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넷이서 걸었습니다. 남편과 저와 준혁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 기도 소리가 없는 게 준혁이가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달라지고 있어. 그 말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단체 관련 계좌가 동결됐다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헌금이 더 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이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모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말이 완전히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의심이 생긴 말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거라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6개월이 있었습니다. 혼자 버텼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를 만들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오랫동안 변하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의심을 드러낸 이 순간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나를 위한 첫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나를 위한 것일 때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단체에서 왔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냐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남편이랑 통화했습니다. 길게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그 단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상담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요. 그 말에 갔습니다. 상담사와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그 말이 나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 남편이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네 번째 주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체 계좌에서 교주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사기 혐의로 교주가 소환됐다고, 피해자 모임 카페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됐다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교주가 소환됐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그 말이 처음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속은 거야.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말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속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준혁이한테도 내가 사탄이라고 했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알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처음엔 좋은 사람들 같았어. 따뜻했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았어. 퇴직하고 나서 허전했는데 거기 가면 채워지는 것 같았어.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퇴직 후 허전함. 그 빈자리를 그 단체가 채운 겁니다. 따뜻하게. 처음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 말 해줄 줄 몰랐어. 왜? 나한테 화내야 하는 거 아니야. 화는 났어. 많이. 근데 당신 잃는 것보다 화 참는 게 쉬웠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음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빛이사랑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준혁이가 도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형사수사도 계속됐습니다. 교주가 기소됐습니다. 사기 혐의였습니다. 그 소식이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됐다. 잘 됐다. 이제 돌려받자.
아직 돈이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상담사를 꾸준히 만났습니다. 교수님과 가끔 통화했습니다. 준혁이랑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같이 산책 나갈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같이 산책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모임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없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서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초록이 짙었습니다.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뭐가? 내가 빠져나온 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야. 저는 걸으면서 앞을 봤습니다. 포기하기엔 32년이 너무 아까웠어.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임에서 돌아오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입된 것 같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 웃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로. 알아. 이번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리석은 게 아니야. 취약한 때에 나쁜 사람들이 파고든 거야. 그래도 뭐. 다시 잘하면 되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32년, 종교단체, 4,150만 원, 6개월. 그 모든 것들이 이 짧은 대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고 싶어?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물어본 적 없었잖아. 32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림 배우고 싶어. 그림. 응. 수채화. 어릴 때 좋아했는데 살면서 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워.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말이 웃겼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밥상이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온 건 2달 뒤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전액 회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나눠서 돌아오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돌아온 건 1,800만 원이었습니다. 4,15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더 컸습니다. 입금 문자가 왔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해. 그래도 됐어. 이제 앞으로 가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채화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수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 2회, 성인반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첫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길었습니다. 아직 밝았습니다.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침묵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오늘 이 침묵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노을이 예쁘다. 응, 우리 자주 이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이러자는 말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동안에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6개월을 싸우면서 수채화를 배우고 싶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작은 꿈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당신한테도 그 작은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 용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